1945년 3월 9일 밤 거대한 화염이 도쿄를 집어삼킵니다. 총 279대의 B-29 슈퍼포트리스 폭격기가 도쿄를 삭제해버린 2차 세계대전 중 가장 무자비했던 공습. 오늘의 이야기 작정명 미팅하우스, 일명 도쿄대 공습입니다. 미 육군 항공대는 이전에도 도쿄 폭격을 시도해왔습니다. 산업시설에 대한 정밀 폭격을 위주로 실행했지만 대부분 실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대공포 사거리박 고고도에서 폭탄을 투하했는데 제트 기류로 인해 정확한 조준이 힘들었고 기후 조건도 좋지 않아 파일럿들의 시야가 많이 가려졌기 때문이죠. 지지부진한 성과에 결국 지휘관이 교체되었고 커티스 르메이 장군이 뒤를 이어봤습니다. 당시 미 육군 항공대 내부에서는 주변에 거대한 불길을 일으키는 소위탄 폭격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산업시설이 몇 개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공장을 세울 자원이 없어 군수 부품의 상당수를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던 일본의 특성상 해당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죠. 미 육군 항공대는 유타주에 있는 생화학 병기 실험소에서 폭격에 쓰일 소위탄의 유효성을 시험합니다. 일본식 목조 건물 단지를 만들어 놓고 진행한 실험에서 소위탄의 통제불능의 화재를 일으키는데 특히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죠. 이들은 곧바로 소위탄을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도쿄, 나고야에 시험적으로 소위탄을 폭격을 실행하는데 큰 성과를 보지는 못합니다. 일본은 여기에서 본인들의 방어 능력을 과신하게 되었죠. 하지만 르메이는 이 폭격에 실패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야간의 낮은 고도에서 더 많은 소위탄을 한 번에 쏟아붓자는 것이었죠. 이 작전은 곧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일각에서는 저고도 비행으로 폭격기의 70%가 격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야간 전투부대가 2개밖에 없었고 방공호 전술이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죠. 일본군은 미국의 무선 신호를 가로채 곧 대규모 야간 공습이 있을 것임을 감지했습니다. 도쿄 방위를 위해 대구경의 대공포와 소구경 대공화기 약 640기를 배치하고 정찰 선박, 레이더 기지 등으로 야간 공습에 대비했죠. 하지만 대공포는 모두 구식이었으며 순찰 선박의 무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레이더의 사정거리는 짧았습니다. 일본 공군은 가미카제 작전으로 이미 상당수의 파일럿이 사망한 뒤였고 급히 시작한 야간 비행 훈련은 그 강도가 지나쳐 남은 파일럿들은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일본은 미국의 저고도 폭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한편 민방위 차원의 준비태세도 실행되었습니다. 약 8,000명의 소방관이 대기 중이었지만 현대식 소방 장비는 갖추지 못했고 의용 소방대원은 수가 더 많았지만 있으나마나한 수준이었죠. 대피소 대신 집 근처에 얕은 홀을 팠고 20만 채 이상의 가옥을 파괴해 도시전역에 방화대를 구축했습니다. 1945년 3월 8일 르메이는 다음날 밤 도쿄의 대규모 공습을 명령합니다. 타겟은 아사쿠사, 혼조, 후카키가와가 포함된 도쿄 북동부 직사각형 구역. 주로 군수품 제조 노동자들과 기능공이 거주하던 구역으로 인구가 약 110만 명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였죠. 대부분의 건물이 목조였고 높은 인구 밀도로 건물 간 간격이 좁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 곳이었습니다. 미 정부국은 이곳을 도쿄에서 가장 가연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했죠. 공습 명령을 받은 부하들은 민간구역에 대한 공습이라는 점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르메이는 스즈키네는 64호 볼트를, 옆집 하루보네는 63호 너트, 아니면 게스킷을 만들고 기타가와 씨는 수레의 부품들을 모아서 공장으로 간다. 이게 간의 수공업이고 일본의 도시이다. 라며 부하들을 독려했습니다. 폭격에 앞서 21폭격 사령부의 정비 요원들은 36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B-29을 정비했습니다. 평균 60%만이 기체만이 출격 가능했지만 이번 작전엔 83%의 기체를 즉시 출격 가능하게 만들었죠. 르메이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소위탄을 B-29에 싣도록 합니다. 기체 후미를 제외한 모든 곳의 포를 제거했고 포메이션을 갖추지 않은 개별적 저고도 비행으로 필요한 연료량을 줄였습니다.
줄어든 기체 중량만큼 소위탄이 가득 실렸으며 평상시의 2배에 달하는 탄을 실을 수 있었죠. 그렇게 총 346대의 B-29이 대당 6.4톤에 달하는 소위탄을 싣고 날아올립니다. 도쿄 현지 시간으로 3월 10일 오전 12시 8분 21 폭격사령부 최정예 파일럿들이 조종하는 선두진이 목표 지역에 접근합니다. 이들은 목표 지역에 M47 네이팜탄으로 X모양의 거대 화염을 일으킵니다. 화염의 X를 기준으로 나머지 폭격기들이 소위탄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자욱한 용기로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졌고 도시 전역에서 내뿜는 엄청난 열기는 강력한 난기류를 형성해 폭격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릴 정도였죠. 살을 태우는 냄새가 진동해 파일럿과 승무원은 산소 마스크를 써야 했으며 구역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표 지역 진입에 성공한 279대의 폭격기는 약 2시간 40분 동안 총 1510톤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소위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간중간 2.5톤 규모의 기름도 함께 투하되었죠. 그 불길이 얼마나 거셌는지 당시 B-29는 모두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군의 대비태세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레이더는 평소 미군이 공습을 하던 고고도만 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고도 공습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폭격기를 발견한 정찰 선박은 공습을 알리는 무전을 했으나 수신불량으로 전달되지 않았죠. 결국 일본은 폭탄이 투하되고 나서야 공습이 진행 중이라는 경보를 울릴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대공포 부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12대의 폭격기를 격추하는 데 그칩니다. 추락한 B-29 중 5대가 가까스로 바다에 불시착했고 파일럿과 승무원은 모두 미 해군 잠수함에 의해 구조됩니다. 이 공습으로 미군은 96명의 사망 또는 실종,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상은 불바다가 따로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도쿄 북동부 지역엔 강한 돌풍이 불고 있었는데 이를 타고 화재가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습 30분 후 상황은 소방서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고 1시간 후엔 화재를 막으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사람들을 안내하고 구조하는 데 주력했는데 이 과정에서 125명의 소방관과 500명의 의용소방대가 사망했고 96대의 소방차가 파괴됩니다. 강풍을 타고 여러 지역의 불길은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습 후 1시간 만에 도쿄 동부의 대부분의 건물이 불타고 있었죠. 사람들은 사실상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집 근처에 파놓은 호는 소위탄에서 터져나온 인화물질과 그에 붙은 불길로 인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호에 들어간 사람은 대부분 질식사하거나 불에 타 죽었죠. 겁에 질려 수로로 뛰어들어 죽기도 했고 대형 공원으로 대피한 사람들은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죽었고 학교나 극장 같은 실내로 대피한 사람은 질식사하거나 뜨거운 열기에 타 죽었습니다. 다리를 건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폭탄을 직격으로 맞아 전원 즉사했으며 순간적으로 생성된 화염 폭풍이 일대의 산소를 빨아들여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불길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밤 한가운데 시작된 불길은 해가 뜨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꺼졌습니다. 그 후 100만 명 이상이 도쿄를 떠났고 도시를 복구하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모조리 타버린 도시는 복구할 것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 전략폭격조사국은 이 폭격으로 약 9만 명이 사망하고 40만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수치는 기간마다 다른 추정치를 보이는데 마크 셀든 코넬대 교수에 따르면 수십만 명이 사망했을 것이라 합니다. 수습된 시신은 집단으로 매정되었지만 25일 만에 시신 수습은 중단됩니다. 수로에 빠진 시신들은 바다로 흘러들어가 유실되기 일쑤였고 시커멓게 탄 팔다리 조각들이 굴러다니는 상황에서 시신 수습은 무의미한 것이었죠. 당시 도쿄 전체 건물의 4분의 1에 달하는 약 27만 채의 건물이 소실되었고 1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보다 넓은 면적을 파괴했고 사상자 수도 더 많았습니다. 600만 명이던 도쿄 인구는 공습 이후 200만 명으로 급감하죠. 21 폭격사령부는 이후로도 소위탄 재고가 모두 바닥날 때까지 오사카, 고베, 나고야에 같은 방식의 폭격을 퍼붓게 됩니다. 일본은 처음에 이 공습에 대한 보도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꿔 선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죠. 수도가 완전히 날아갔음에도 그저 도시 이곳저곳이 불타고 있다 라고만 보도하고 자신들이 미국의 폭격기 12대를 격추시켰고
일본인은 전쟁을 이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가 있다며 정신나간 선전선동을 해댑니다. 결국 5월 25일과 26일 미국은 다시 한번 도쿄를 불바다로 만듭니다. 이 작전으로 도시의 50% 이상이 파괴되고 4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죠. 더 이상 공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20일 폭격사령부는 도쿄를 타겟 명단에서 삭제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지역 주민들은 도쿄대 공습을 기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의회의 노골적인 방해로 큰 진전은 없었고 크게 주목받지도 못했습니다.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에 착수했지만 법원은 모두 정부의 편을 들어주었죠. 이에 대해 캐리 카라카스 뉴욕 시립대 교수는 아시아 조시들에 대한 최초의 공습이 일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일본이 피해자라는 관념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했죠. 자신들의 저지른 만행은 까맣게 있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일본의 태도, 사실 르메이는 일본이 충칭의 4분의 1을 태워버린 충칭대 공습에서 영감을 얻어 도쿄대 공습을 이끌었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짓을 그대로 대갚아당한 셈이었죠. 도쿄대 공습이 이슈화되면 본인들이 저지른 충칭대 공습 또한 조명받게 될 테니 일본 입장에선 좋을 게 없었죠. 그냥 핵폭탄을 2발이나 맞은 전쟁 피해자로만 보이고 싶은 모양입니다. 본인들이 써먹고 싶은 부분만 토막내 써먹고 다른 부분은 애써 외면하는 그들의 역사관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아주 흔한 이 문장이 지금 일본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묻지마 스토리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